네, 그럼 지금부터 오늘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특강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네,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가지고 계신 휴대전화는 무음이나 진동으로 좀 바꿔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행사의 사회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청년위원장 이정욱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특강은 러우 전쟁 종결과 북극 항로의 미래를 주제로 한 송영길 전 당대표님의 특강입니다. 먼저 행사 시작에 앞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하신 민주열사 및 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님 그리고 고 이해찬 총리님을 기리기 위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행사에 참석해주신 내빈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드릴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변성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두영 부산시당 수석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명신 문정수 전 부산시장 사무님 참석하셨습니다. 류영진 전 식약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도인 부산시당 고문단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임 지역위원장님들 사회자 직권으로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범 전 남구 지역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은숙 전 부산 진구갑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성현 전 동래구 지역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정명희 전 북구울 지역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홍순원 전 해운대갑 지역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 행사에 함께해 주신 우리 부산시당 민주당원님들을 위해 큰 박수로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변성환 부산시당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 변성환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날이죠. 사실은 우리 송 대표님 이런 행사는 부산 아마 지역위원 단위에서는 광역 시도당 차원에서는 처음인 것 같은데, 사실은 주말에 이렇게 좀 많은 분들 모시고 더 많은 분들 모시고 할 수도 있는데 우리 대표님 일정이 안 맞아요. 요즘 너무 바쁘셔서 부득이 이렇게 해서 뭐 지금도 그래 많이 오시긴 하셨습니다만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민주당의 5선 의원이시자 민선 5기 인천광역시장도 역임을 하셨고, 우리 민주당의 제5대 당대표시기도 합니다. 다 5자인데 송 대표님 이제 드디어 이제 다시 저희 민주당의 품으로 돌아오고 계십니다. 아직 방점은 안 찍었지만 반드시 돌아오실 거고요. 무도한 정치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따라서 근 한 3년간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14일 서울고법의 판결에 따라서 이제 모든 혐의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가 됐고, 그 오랜 기간 동안 고충을 툴툴 털고 다시 우리 민주당으로 복당 의사를 표명을 하셨고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그 3년간의 기간이라는 게 저희들 송영길 대표님을 좋아하고 하는 우리 당원들이나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지만 안타까운 마음만 가지고 있을 뿐일 시간이었지만, 송 대표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 기간 동안 누구 한 사람의 도움도 없이 꿋꿋이 버티고 견뎌오신 그 인고의 시간과 그 고통의 시간, 마음을 저희들이 어찌 다 헤아리겠습니까? 맞지? 그런데 이제 다시 돌아오십니다. 적극적으로 환영의 박수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부산시당위원장뿐만이 아니고 부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환영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송 대표님께서는 명예 부산 시민입니다. 가덕 전사죠. 아시죠? 그렇게 훌륭하게 부산을 챙겨오신 그런 분인데다가 특히나 국회에 계시면서 우리 외교위원장도 하시면서 우리 북방 외교에 아마 대한민국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전문가입니다. 그런 전문가의 역할을 가지고 오늘 우리 아시다시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과 부산 북한이 아니고 북극 항로 개척과 관련되는 이런 미래의 비전에 대해서 오늘 특강을 해주신 부분도 굉장히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해양수도 부산을 이재명 정부 들어서 새롭게 이제 외치고 해수부도 이전을 완료했고, 그런 시점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당원뿐만이 아니고 부산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으신데, 송 대표님의 해안을 우리가 거듭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서 기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송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본인 개인의 명예 회복이 아니고 이제는 썰어져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되리라고 보고요. 오늘 끝까지 여러분들 많이 경청해 주시고 송 대표님의 해안을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변성환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또 중간에 소개에 빠진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최승호 호남향후회 회장님, 이은석 회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오늘 이제 강연의 주인공이신 대표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변성환 위원장님께서도 인사 말씀에 소개를 좀 해주셨는데요. 걸어오신 길이 굉장히 크신 만큼 이력이 또 많으십니다. 인천 계양을 5선 국회의원을 역임하셨고요. 그리고 인천광역시장,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역임하셨습니다.
현재는 조선대학교 석좌 교수로 재임 중이시고, 그리고 현재는 민주당,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복당 절차를 앞두고 곧 이제 민주당과 함께 하실 송영길 전 대표님을 큰 박수로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거 정말 이런 날이 올 줄 잘 생각을 못하고 감옥에 있을 때 사실 이 한동훈이가 막 처음에 비대위원장 맡아가지고 뛸 때 총선에 지면 어쩔까 걱정이 엄청 되더라고요. 윤석열 정권 5년 버티는 것도 힘든데 한동훈 정권 5년을 혹시 버티는 악몽을 꾸기도 하고, 근데 뭐 저들끼리 거꾸로 지더니 이제 결국 제가 감옥에 있는 동안에 제가 3층에 있을 때 1층으로 이제 윤석열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그때부터 감옥 생활이 즐거워서 화장실 볼 때마다 물 내리면서 야 이 성렬아 이놈아 물 내려간다 그러면 좀 하루가 잘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3월 8일에가 또 갑자기 구속 취소로 나가버려가지고 오메 이거 정말 감옥 생활이 또 힘들어졌어요. 근데 다행히 4월 4일 날 8대 0으로 헌재 탄핵 인용 판결이 나고 6월 3일 날 이재명 대통령 당선 소식이 나니까 밤새 울었습니다. 이제 안 나가도 좋다. 이제 뭐 놔둬라 이제 나 보석 탄원서도 안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안 나가도 좋다. 근데 이렇게 나와서 윤석열이가 무죄 선고를 받고 제가 유죄 무기징역 선고를 받고 제가 무죄 선고를 받게 돼서 여러분 뵙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나오면서 했던 말 중에 하나, 제가 3년의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느끼는 반성과 자기 성찰은 송영길 네 잘 나갈 때 배지 달고 다니고 당대표 한다고 다닐 때 네가 정말 주변에 아픈 사람들을 좀 제대로 살펴봤느냐, 동료의 아픔을 챙겼는가, 우리 억울한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줬는가, 이렇게 반성이 되더라고요. 돌아가면 다시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나오자마자 몇 명 지금 접견으로 갔다 왔습니다. 변호인 자격으로. 한 사람 억울한 사람들을 살펴보고 일단 다시 이제 민주당으로 복당 신청을 해서 아마 다음 주 중에 정리될 것 같은데 너무나 기쁘고요. 특히 우리 변성환 부산시장 직무대행 시절에 저한테 부산 명예 시민증을 부여해 주셨는데 또 오늘 이렇게 시당 위원장으로서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신 것 감사드리고, 얼굴이 좀 괜찮아졌습니까? 얼굴이 더 이뻐졌다 그러네. 이게 서울기시도 밥이 먹을만해요. 그러니까 윤석열도 그냥 근데 저는 이제 드디어 제가 이제 기회를 주는구나. 제가 매일 감옥 안에서 108배 하면서 하늘에 정말 이 송영길이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제가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제 아들이 저한테 뭐라 하냐면 아빠 머리에 든 것도 많은데 건강관리 잘해라. 만약에 쓰러지면 이 들어있는 데이터가 너무 아깝다. 그래서 정말 제가 나름대로 이 민족과 결의를 위해서 일해보겠다고 지금 정치 입문한 지 이제 거의 30년이 돼가는데 이대로 쓰러질 수는 없다는 생각을 했고요. 내 스스로의 억울한 점을 내 스스로 싸워 이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국민들의 억울한 점을 네가 대신 싸워줄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으로 반드시 무죄를 받겠다. 조국 대표 사면 받을 때 우리도 그냥 항소 취소하고 같이 사면 받읍시다, 이런 이야기가 참모들에 있었습니다. 저는 끝까지 거부하고 나는 반드시 무죄를 받고 돌아오겠다. 마침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시간이 이제 귀한데 제가 아시다시피 부산에 대한 비전을 고민하고 제가 감옥 안에서 민주당을 떠나면한 책을 번역했는데 혹시 보신 분 있습니까? 와, 진짜 홍수는 받았어? 이게 봤냐고. 읽어봤어? 안 읽어봤어? 그 책을 제가 왜 번역했냐면, 또 안 읽으신 분들이 많을 테니까, 털시 게버들이라는 하와이를 지역으로 낸 연방 하원 의원 4선 민주당 의원이 있었어요. 지난번에 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를 했습니다. 카멜라 해리스하고 조 바이든하고 경선을 했다가 떨어졌는데, 그때 민주당으로부터 너무 이지매를 당했어요. 이 사람이.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김정은과 직접
회담한 트럼프가 맞다. 회담해야 된다. 아니면 하와이에 핵무기가 날라오면 내 지역구는 다 죽는데 북한과 협상을 해야지. 트럼프가 푸틴하고도 만나야 된다. 세계 1대 2대 핵 강대국이 대화를 안 하면 이 지구는 어떻게 누가 관리할 거냐. 서로 오해와 잘못된 계산으로 핵전쟁이 우발적으로 발생하면 누가 책임질 거냐. 이런 주장을 했다고 민주당 주류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았어요. 푸틴 간첩이다 뭐 이렇게 봐도, 그러니까 이 친구가 열받아서 탈당을 해가지고 이번에 트럼프를 강력히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을 탈당해서 트럼프를 지지했던 유명한 인사가 두 사람이 있는데, 존 F 케네디의 동생 로버트 케네디의 아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하고 이 털시 게버드 두 민주당 고위 인사가 탈당해서 트럼프를 지지해서 트럼프가 당선되니까 그 보건 인사로 주니어 트럼프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을 하고 이 털시 게버드를 DNI라고 디렉터 오브 내셔널 인텔리전스 정보국장인데 CIA, FBI 등 16개의 미국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조직입니다. 이 정보국장으로 임명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 친구 이제 하와이와 우리 인천이 자매도시인 거 아시죠? 그래서 인하대학이 인천과 하와이를 따서 인하대학입니다. 근데 거기 제가 하와이 연방학원 때 그 친구를 알게 돼서 서로 이제 교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책을 번역해서 민주당을 떠나면은 책을 번역해서 출판을 했는데 여러분 보셨죠? 근데 그걸 왜 번역했냐면 우리 민주당이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될 게 있다. 지금 정의당이 망하듯이 민주당이 너무 LGBTQ 성 정체성 문제에 너무 몰두하고 막 트랜스젠더 이런 문제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일반 서민들 정말 러스트벨트, 디트로이트를 비해서 미시간, 미네소타 이런데 오하이오 주에 수많은 기업들이 중국, 한국으로 다 빠져나가서 철강 산업, 자동차 산업이 망해가지고 실업자가 돼 있는 백인 저학력 노동자들의 분노를 민주당이 대변을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노총도 지지를 안 해버렸어요, 민주당을. 맨 그 이 사람들 LGBTQ 여성 그 무슨 트랜스젠더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 이민자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으니까 이 백인 저학력 노동자들의 그 분노와 이반이 JD 반스를 만들고 트럼프를 지지해서 민주당이 폭망한 겁니다. 그 말도 안 되는 트럼프가 다시 재선에 성공이고 지금 트럼프가 난리를 쳐도 공화당 지지도가 더 높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트럼프에 대한 인기는 떨어지고 있는데 차기 대통령 후보도 JD 반스와 루비오 장관을 능가하는 애가 안 나와요. 캘리포니아 주지사 케빈 걔도 그냥 강남 좌파처럼 얼굴만 잘생긴 미남인데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대선 후보급으로 못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니어 트럼프, JD 반스 애들이 민주당 아무리 개판 쳐도 다음 대선은 우리가 먹는다. 이런 자신감으로 지금 공화당이 밀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 민주당도 반성해 반면 교사로 이 중요한 압도적 다수 권력을 줬는데 백성들의 먹고 사는 문제와 눈물을 닦아주지 않고 정체성 논란이나 하고 있다간 잘못하면 훅 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우리가 반면교사로 보자고 제가 책을 번역했고, 또 하나는 이 트럼프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제가 트럼프의 가능성을 잡아내자. 이재명 정부 남은 4년, 트럼프 남은 3년 이 기간 동안에 트럼프와 이재명 대통령 간의 접점을 찾아보자. 그 힌트가 그 책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번역한 겁니다. 그건 뭐냐? 트럼프가 일관되게 강조한 게 뭐냐면 이 멍청한 조 바이든 민주당 정부가 괜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부추겨서 우크라이나에다 돈을 때려 박아가지고 러시아와 전쟁을 해서 러시아와 적대가 된 바람에 러시아와 중국이 완전히 밀착이 됐다. 소련, 중국 공산당 냉전 시대 때도 소련과 중국이 국경 분쟁이 있고 서로 간에 싸우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키신저가 1971년도에 중국을 방문해서 주울레 모태통을 만나가지고 소련이라는 공동적을 막기 위해 중국과 미국이 손잡자. 그게 유명한 72년도에 닉슨이 북경을 방문하고 모태통을 만난 것입니다. 기억나시죠? 미국 대통령이 가서 중국 모태통을 만나 악수한 사진이 나오니까 깜짝 놀란 사람이 김일성과 박정희였습니다. 아니, 우리의 우방이 미제국주의자 두목을 만난단 말이야? 박정희 입장에서는 우리의 적 중국을 우리의 우방국이 미국이 만난단 말이야? 와, 믿을 놈 새끼들 하나도 없구나. 그럼 우리끼리 만나보자. 그래서 이우라기를 보내가지고 김일성이랑 회담을 해서 7.4 남북 공동성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과정을 보면서 이 털시 게버드가 이 트럼프는 뭐라고 주장하냐면 나는 집권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끝내버리고 러시아하고 타협해서 중국을 견제 봉쇄를 해야 되는데 이 멍청하게 왜 중국 러시아 둘을 다 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둘이 공산당 때보다 더
완전히 찰떡궁합을 만들었느냐. 이게 바이든이 멍청한 놈이다. 중국의 엄청난 경제력과 러시아의 핵무기의 기술력과 ICBM 기술력, 초음파 미사일 기술력이 합해지면 미국의 안보 능력을 최대로 위협하는 위험 요소가 될 건데 왜 이걸 분리시키지 않고 바보 같은 정책을 했냐. 이것이 기본적인 트럼프의 생각이고 털씨 개발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빨리 러브 전쟁을 끝내고 타협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근데 그 중간에 이제 그 매파들 또 뭐 소위 말한 이 군산 복합체 세력들이 방해를 놓고 존 볼턴 같은 놈들이 하고 있잖아요. 존 볼턴이 그때 우리 하노이 회담을 실패로 만든 주역 아닙니까? 제가 존 볼턴 책도 감옥에서 다 읽어봤어요. 시간 많으니까. 존 볼턴이 자랑을 했더라고. 자기가 어떻게 이거를 하노이 회담을 실패로 만들었는지 지가 자랑을 해놨어요. 아이고 이놈의 새끼. 내가 그때 여유기부 장관이 내가 됐으면 쫓아가서 그냥 입틀막을 하든지 해서 트럼프를 설득해서 그때 사인을 하게 만들었어야 하는데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보수 세력이 뭐라 그랬냐. 잘못된 스몰 딜을 한 것보다는 노 딜이 낫다 그랬잖아요. 2019년도에 하노이 2월 달인가. 그런 바보들이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사인을 안 한 게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때 김정은이가 뭐라 그랬냐. 한 5가지 정도만 경제 제재 해줘주면 영변 핵시설을 다 공개하고 완전히 파괴시키고 그 현장을 미국 핵 과학자까지 참가하는데 아예 검증하겠다고까지 했어요. 이거를 안 받은 이런 멍청한 미국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거 안 받아서 뭐라 그러냐 그때. 완전한 CVID, completely 완전하게 verifiable 증명 가능하게 irreversible 돌이킬 수 없도록 dismantle 완전히 파괴하지 않으면 제재 해지 못하겠다. 이게 빅딜입니다. 소위 말하는 조선일보, 국민의힘, 나경원 이 사람들이 빅딜인데 누구 좋으라고 다 해버리면 뭘 믿고 핵 다 없앴다니 바로 리비아 가다피 죽어버리고 이번에 이란도 막 폭격을 해버리는데 그런 바보. 제가 그랬어요. 사인해주면 영변 핵시설 몰래 비밀리에 우라늄 농축 시설도 있겠지만 주요한 영변 핵시설을 다 파괴시키고 공격했다는데 사인해주면 제재 푼 게 뭘 그게 큰 힘이 드냐고요. 다시 백조항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다시 어기면 다시 경제 제재는 언제든지 강할 수가 있는 건데 이런 멍청한 노들을 하고 그걸 잘했다고 와서 말. 지금 후회하고 있어요 트럼프가. 그때 볼턴 이 새끼 말을 안 들었어야 하는데 잘못 들어가지고. 볼턴은 지금 트럼프 욕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내가 만나보니까 볼턴은 완전히 지금 트럼프 진영의 배신자로 찍혀 있습니다. 지금. 참 이런 안타까운 2019년도 하노이 노딜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우리 한반도 입장에서 안타까운 일이고 그때 우리 문재인 정부가 그거를 막지 못했다는 게 통추의 한입니다. 천추의 한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왜 외교부 장관을 그때 하고 싶다고 내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사정을 했는데 안 시켜주더라고.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이거는 뭐 지금 지나간 일이고 그래 지금이라도 뭔가 여기서 케미를 찾아보자는 게 제 절박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이 무죄가 나니까 전남 광주에서는 통합 시장으로 나가달라 지역에 가보니까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너무나 죄송하다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가장 하고 싶은 게 뭐냐 이 분단의 극복입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전쟁이 날 수가 있잖아요. 이번에 윤석열이가 그 북한의 그 침략을 유도한 것도 보세요. 잘못하면 큰일 난다고 진짜 이거. 아무리 지역 발전 잘하고 뭐 경제 성장 해봤자 전쟁 나버리면 다 끝이잖아요. 끝.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을 도와서 국회로 가야 제가 가지고 있는 외교 역량을 동원해서 하고 여기 우리 부산의 비전인 북한로 이것도 뚫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강주 전남 도민들한테는 아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국회에 가서도 잘 챙기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호남, 영남 다 발전시켜내야 되는데 특히 제가 이제 부산 명예 시민으로서 부산에 대한 비전은 가덕 신공항 때문에 했는데 가덕 신공항은 그러면 현대건설이 난리를 치고 무슨 뭐 저기 한남동 뭐 해가지고 최인호 의원이 뭐 특혜다고 논란이 돼서 결국 이제 캔슬이 되고 지금 이제 대우건설이 나섰잖아요. 대우건설이 수의계약으로 아마 할 것 같은데 그것도 특혜냐 뭐냐 그러는데 뭐 하겠다는 사람이 없는데 뭐 대우밖에 없는데 어떡하겠어요. 뭐 대우가 대단한 애들이 대우가 뭐 아랍 쪽에다가도 항만 수신의 항만 건설에 그런 노고가 쌓여 있고 제가 들어보니까 김우중 회장이 30년 전부터 가덕 신공항을 연구를 시켰더라고요. 야, 김우중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나 대우건설 관계자들 들어보니까 자기들도 이번에 발견했는데 이미 김우중 회장이 30년 전부터 이에 대한 검토를 시킨 보고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미래를 보는 거예요, 김우중 회장이 그런 걸요. 대우건설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대우건설이? 뭐 어떻게 할 거냐? 이번에 가덕도고 침배터널로 그것도 만들어 아무 문제 없죠 지금.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지금 논란이 되는 게 이제 가덕도 공항이 한 30m 평균 수심인데 뭐 연약 지반이 40m다 50m다 그런데 이 연약 지반을 어떻게 할 거냐? 간사이 공항은 인공섬을 만들었는데 수심이 간사이는 한 20m 가덕도보다 좀 낮을 겁니다. 거기는 파일을 때려 박았는데 파일을 인공섬 만드는데 100만 개, 220섬 만드는데 120만 개, 220만 개의 파일을 때려 박았습니다. 연약 지반을 막기 위해서. 그걸로 부족해 가지고 18,000개의 드레인 클럼이라 그래서 이게 샌드 드레인 큰 통에다가 모래를 집어넣어요. 모래가 습기를 빨아들여서 연약 지반의 물기를 뽑아내는 그걸 18,000개 그 기둥을 때려 박았습니다. 어마어마한 20억 달러가 들어갔으니까 한 우리 지금 한 1,400원을 하면은 28조 정도가 들어간 거죠. 지금 우리 가덕도는 약 10조 정도 아닙니까 지금 공사비가. 근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지금 두 가지 방법인데 하나는 DCM이라 그래서 디프 시멘트 믹싱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연약 지반에다가 시멘트 같은 이 슬러지를 집어넣어 가지고 연약 지반을 굳은 땅으로 바꿔버리는 공법입니다. 침매터널 할 때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연약 지반을 다져서 파일을 막는 게 아니라 지반 자체를 견고하게 변모시키겠다는 시멘트를 섞어서 그 바닷물 속에서 양생이 돼가지고 굳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런 그 공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아예 드래깅해서 리플레이스먼트라는데 아예 우리가 이빨 그 아프고 막 잇몸에 썩으면 그 긁어내버리잖아요. 치과 가면 나도 이번에 긁어냈는데 그러죠. 긁어내본 사람 빡빡 그 썩은 거 긁어내버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게 퍼져버리니까 그거를 그런 식으로 싹싹 긁어내버린 겁니다. 긁어내버리고 토석이나 사료를 거기다 리플레이스먼트 대체시켜서 땅을 이렇게 만들게 그런 공법입니다. 아무튼 우리나라 대우건설이 세계 최고의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뭐 자기들이 자신 있다는데 뭐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또 기념비적인 걸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이 인천시장도 해보고 우리 변 시장님도 해보시면 알겠지만 관료들은 안 할 거 100가지 안 되는 이유를 댈 수 있어요. 에? 안 하려고 마음먹으면 굳이 뭘 하려고 그래요. 근데 정치는 뭐예요? 정치는 안 된 거를 가능으로 만드는 예술 아닙니까? 못할 건 뭐 있어요? 상상력을 해방시켜야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열어서 이렇게 공개해보는 것도 이러한 이 자극을 줘야 돼요. 상상력을, 자극을. 그래서 저는 가덕도 신공항 반드시 해야 되고 이 김해공항을 아무리 V자로 만들고도 안 나오는데 그리고 11시부터 6시까지 7시간 동안 커퓨 이 야간 통행 금지가 되는 공항으로 어떻게 국제공항이 되겠습니까? 아무튼 저희가 처음부터 김해 신공항 V자라는 것은 이거 완전히 이거는 그 고양이 그려놓고 야옹하는 것이다. 호랑이를 그리라 그랬더니 그런 말씀을 드렸고 차질 없이 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현장을 가보고 대우건설 엔지니어들하고 토론도 해보고 계속 제가 백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북극 항로 우리 부산항은 사실 세계적 항만인데 지금 2,500만 TU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인천은 300만 TU가 좀 넘어갔습니다. 340만 50만 TU를 넘어가고 있고 평택항이 한 8, 90만 TU, 광양항이 한 200만 TU 좀 될 겁니다. 근데 부산항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이 문제는 이제 부산항 주변에 이제 물류를 만들어내고 이것이 또 항공 물류가 생겨야 또 이제 첨단 산업들은 가는 거잖아요. 제가 이 삼성 바이오를 유치할 수 있었던 건 인천국제공항 때문에 유치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항공 물류로 되는 고부가치 그런 이 산업들을 우리 부산 주변에 유치하기 위해서 매우 이 가덕도 국제공항은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북극 항로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4년이 지나갔습니다. 4년이 지나가는데 오늘도 외교부 관계자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떻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냐면 러시아가 흔들리고 있다. 러시아군은 150만 사망했는데 뭐 우크라이나는 50만, 60만밖에 사망 안 돼서 좀 있으면 러시아가 흔들리고 뭐 후퇴할 수 있다. 이런 희망 고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제가 외교부 관계자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우크라이나 안보 당국이 주는
뉴스, CSIS 미국에서 만든 뉴스에 너무 편중되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안보 당국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서방의 지원이 끊이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이기고 있다 해야 지원이 유지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막 무리한 모스크바까지 막 드론을 보내서 공격하고 그런 이유가 내 잘하고 있지. 마치 우리나라 그 탈북자들이 북한에 막 풍선 보내가지고 사진 찍어서 미국 극우 단체들로부터 지원금 받아가지고 그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크라이나도 자기 국민들을 피를 뼈와 살을 갈아 마셔가지고 그 미국 나토의 지원 물자 계속 받으려고 젤렌스키가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저는 러시아 쪽을 같이 봅니다. 뉴스 같이 봐야 크로스 체크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여러분 보셨겠지만 PURL이라는 것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PURL이 뭐냐면 프리아리티, U 우크레인, R 이게 리콰이어먼트, L이 리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을 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가 요구하는 군수 물자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그 리스트를 놔두고 이 리스트를 지원하기 위해서 서방국들이 돈을 내라. 우리 대한민국도 참여해라 그런 거잖아요. 참여한다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만약에 참여하면 적대적 행위로 간주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력한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윤석열 정부 때 윤석열이가 그 삼보토건이가 뭐 주가 조작하려고 말이야 원유론까지 다 해서 우크라이나 이준석까지 우크라이나 가서 젤렌스키 만나 악수하고 뭐 마치 거기서 이순신 장군의 말을 들어서 필사적생이란 말을 꺼내고 저기 미친놈이라 아니면 아니 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을 우리나라로 끌고 오려고 안간힘을 쓰냐고. 황당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게. 아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무슨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전쟁입니까? 러시아는 이미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어찌됐건 형식상 그 민주공화국으로 됐잖아요. 물론 독재적이고 권위적 정권이긴 하지만 공산당 지배를 철폐하고 엘친이 공산당 쿠데타를 몰아내고 만든 러시아 연방공화국이고 그 엘친의 후계자가 푸틴 아닙니까? 그러면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지만 러시아는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잖아요. 둘이 무슨 아니 젤렌스키는 독재 안 해요. 지금 부패 안 돼 있습니까? 다 도친 개친이지. 저들끼리 아무튼 여러 가지 민족적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건데 아니 러시아가 1700만 스퀘어킬로미터 우리 남한의 170배의 영토 세계 최대 영토를 가진 나라가 뭔 영토가 부족해서 발트 삼국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까지 다 침략할 거다. 만약에 우크라이나 밀리면 제3은 발트 삼국이 없어지고 폴란드 헝가리 마치 제2의 스탈린 히틀러처럼 다 점령할 것이라고 계속 러시아 포비아를 강조하고 있는 이 영국 애들을 보면서 이 끊임없는 영국의 루소포비아의 그러한 이 편견을 우리나라 반공 컴플렉스처럼 이걸 느끼게 됩니다. 소위 말 그레이트 게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영국 애들이 러시아 남하 정책을 막기 위해서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유발시키고 인도에서 싸우고 우리나라 용암포도 러시아가 온다 그러니까 저기 우리 검은도를 점령하고 그 난리를 쳤잖아요. 영국이. 그래서 영국이 1902년도에 영일 동맹을 체결합니다. 일본과 영국이 군사 동맹을 1902년도에 체결해서 그 영일 동맹을 기반으로 1904년 러일 전쟁 때 일본이 러시아를 이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영일 동맹으로 영국이 러시아 발틱 함대가 희망봉을 돌아서 대한해협으로 이 스시마 해협까지 오는데 석탄 제공, 물, 식량 제공을 전부 차단시켰어요. 영국 애들이. 영국 식민지에서. 죽을 고생을 하고 기진맥진이 돼가지고 스시마 섬에 앞에 가지고 그냥 이 도고 헤이하치로 연합함대 박살나서 발틱 함대가 침몰한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러일 전쟁 깨지고 난 다음에 완전히 일본이 우리나라를 열사늑약하고 식민지로 가져간 거잖아요. 그때의 소위 말한 그러나 키신저의 말을 나는 우리가 공유한다 보는데 키신저가 뭐라 그랬냐. 러시아를 배제시키고는 유럽이 안정될 수가 없다. 왜? 생각해 보십시오. 러시아가 나폴레옹이 1800년도에 집권을 하잖아요. 1804년도에 황제가 됩니다. 그래서 1815년 워터루 전쟁에 패배해서 도망갈 때까지 한 11년 동안 나폴레옹이 제1황제로서 유럽을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을 타도하기 위해서 유럽 이 소위 보수 세력 연합군이 만들어져서 결국 나폴레옹이 1812년도에 모스크바까지 왔다가 완전히 추위에 쫄아가지고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러시아인들이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한 게 1812년도 모스크바에서 나폴레옹 군대를 때려부시고 러시아를 수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이코프스키가 1812년 서곡이라는 클래식을 작곡했어요. 꼭 한번 제 강의 끝나고 1812년 서곡 한번 들어보세요.
그때 그 러시아인들의 분노와 애국적 열정과 대포 소리를 들으면서 이게 어떤 역사적 의미를 가지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1914년도에 1차 세계대전이 발생했잖아요. 그때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의 삼국 동맹과 러시아, 프랑스, 러시아의 그 삼국 협상이 서로 부딪혀가지고 1차 세계대전이 1914년도에 보스니아에 있는 사라예보에 있는 한 도시의 사라예보 도시에서 페르난도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를 이 세르비아 한 청년이 총으로 쏘아 죽인 바람에 촉발이 된 사건이 1차 세계대전인데 그게 1918년도에 4년 동안 2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러시아가 없었으면 그 독일 오스트리아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러시아가 그 다음에 1941년도에 6월 22일 날 바로바로 러시아 작전이라 해서 히틀러가 모든 기갑사단을 동원해서 소련을 침공했잖아요. 그때 소련이 안 싸워줬으면 전부 히틀러 세상이 됐습니다. 2차 대전 못 이깁니다. 2,500만 명의 러시아인들이 죽었습니다. 러시아 그때 히틀러를 이길 수 있었던 가장 큰 희생자는 러시아였습니다. 소련이었습니다. 그 소련이 참여했기 때문에 히틀러를 무너뜨릴 수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유럽의 질서를 회복했던 건 다 러시아가 참여했기 때문에 됐다는 게 키신저의 주장입니다. 내 주장이 아니라. 헨리 키신저가 그래서 뭐냐? 러시아를 배제하고 나서는 유럽의 안정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가 다 소비에트가 1990년도 망했는데 왜 바르샤바 조약기구도 해체되고 소비에트 연맹도 해체됐는데 왜 나토를 해체하지 않고 나토를 더 확대시켜서 계속 폴란드, 헝가리, 체코도 어려웠는데 벨라루스까지 아예 이제 조지아 다 조지아는 그루지아고 스탈린의 고향이 조지아입니다. 러시아 말로 그루지아라 그래요. 그 그루지아까지 나토에 집어넣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조지아 전쟁이 발생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는 러시아하고 형제 같은 나라예요. 우크라이나 말과 러시아 말은 그냥 부산 사투리하고 서울 말하고 비슷해요.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 말을 할 줄 몰라요. 러시아 말만 할 줄 압니다 원래. 근데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만큼 같은 형제 같은 나라로 결혼하고 섞여 살고 있는 나라들이에요. 근데 돈바스, 도네츠크, 헤르손 이쪽 동부 우크라이나 지역에 러시아인들이 50% 이상 살고 있는데 이 우익 보수 정권 이 젤렌스키 정부가 들었으니까 러시아인들이 러시아 말을 모두에게 다 금지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러시아계 우크라이나들이 분리 운동을 하게 된 거고 이게 전쟁으로 발전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이 상황이. 그러니까 이런 모든 걸 봐야 돼서 저는 우크라이나도 친구고 러시아도 친구다. 좀 중립을 지키면서 양쪽의 전쟁을 막아야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한 대로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 그랬는데 왜 싸움을 부추기로 돌아다니냐고 이 멍청한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는데 뭔가 러시아는 기대려고 바뀔 줄 알았는데 안 바뀌고 있어. 말만 그러지 안 바뀌고 있고 아까 말씀한 대로 계속 우크라이나 편을 들고 PURL, 프라이티 아까 말한 우크라인 리콰이먼트 리스트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개입한다 그러면 북극 항로 뭐고 게임이 끝납니다. 러시아가 이제 더 이상 한국 이제 기대할 수가 없구나. 이재명 정부 들어서 기대를 했더니 똑같구나. 말만 그렇지 뭐 하나도 제재 해제 준 것도 없고. 제가 러시아 애들 계속 만나는데 나한테 그런 안타까운 우리는 러시아는 한국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끝까지 뭔가를 해보려고 짝사랑의 표시를 하는데 반응이 없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건 아쉬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시고 나서도 4대 강국 중에 유일하게 푸틴하고는 통화를 안 했습니다. 특사도 안 보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외교부 관료들의 뿌리 깊은 친미적 사고와 단세포적인 그런 한쪽만을 바라보는 사고의 한계가 느껴지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 제 출판 기념회 때 이 게오르기 지노비에프 러시아 대사를 오라 그랬어요. 와서 네가 축사 한마디 해라. 내일 축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지노비에프 축사를 해라 그랬어요. 아니 러시아가 우리한테 얼마나 중요한 나라입니까? 러시아가 우리하고 적대할 게 뭐 있어? 얼마나 우리한테 우호적이고 러시아한테 우리가 지금 수입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연해주는 우리의 식량의 보고이고 북극 항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동남권 우리 부산을 필두로 한 이 울산 삼척 이 동해안권 벨트가 발전하려면 러시아하고 협력을 해야 돼요. 당장 내가 말한 대로 명태를 못 먹어다니까 오호츠크에서 명태 코행량을 안 주면 우리가 명태국도 못 먹어. 이거 코다리 전부 러시아에서 오는 거야 이거. 어찌나 여러분 코다리집 가봐 러시아산이라고 다 써 있어요. 명태를 러시아 말로 민타이 그래 민타이. 내가 명태 공장을 가봤어요. 저 캄차카 반도까지 가가지고 갔더니 막 명태가 막 산더미처럼 콘베이어로 돌아오는데 여기 노동자들이 여기서 대가리 자르고
내장 갈라서 싹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버리더라고. 그래서 우메 저거 창란젓 명란젓에 저 코다리에 정말 아까워 죽겠다. 그래서 내가 부산 수협하고 회장하고 상의를 해서 하바로스 그 항만에다가 우리 정말 이 어시장, 이 어육 이거 만드는 이 수산물 가공 공장을 설치해서 이거 다 해가지고 우리는 꼴랑지 대가리까지 다 갈아가지고 뭐 덴뿌라를 만든지 어묵을 만들고 하나도 안 버리고 다 해먹잖아요. 창란젓, 명란젓 다 담고. 그러니까 러시아들이 너무 좋아했거든. 근데 그것도 하다가 이렇게 안 돼서 내가 막 그거 이제 우리 이 부산 수협 간부들하고 같이 블라디보스토크에 가서 그걸 내가 중계하다가 스톱돼 있습니다. 할 것도 많고 아니 거기서 진짜 하바롭스크에서 우리가 크루즈선 타고 우리 이 부산 삼척에서 이렇게 후쿠오카까지 돌아서 가면 얼마나 좋아요. 이 동해 바다를 정말 제2의 지중해로 만들 수 있는데 왜 전쟁의 바다로 만들려고 발버둥을 치냐고. 지금도 독도는 자기 땅이라고 만드는 자유대하고 동해 바다에서 우리 한국 해군이 연합훈련을 해야 쓰겠습니까? 뭐라고? 아 이거 북한 애들이 뭐라고 진짜.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한 대로 우리나라 군사비가 북한 GDP보다 더 많은데 뭐가 그렇게 겁난다고 북한이 쳐들어올까 난리를 치냐고. 북한 애들이 우리가 쳐들어올까 봐 지들이 방벽을 쌓고 있잖아 지금. 그 이재명 대통령이 몇 번 말씀했던 거 아닙니까? 대통령께서 정말 바늘 하나 구멍도 안 보일 정도로 남북관계가 닫혀 있다라고 답답한 심정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저 송영길이 바늘 구멍을 뚫겠습니다. 네. 빨리 제가 국회로 복귀해서 대통령을 만나서 상의를 하고 하나하나 뒷받침을 해볼 생각이고요. 그래야 이걸 할 거 아니겠어요. 지금 LNG를 우리가 전 세계에서 3대 소비국인데 한 4,500만 톤 정도를 수입합니다. 주로 이제 호주하고 저기 카타르, 미국, 러시아 이런 데에서 수입을 하는데 야말반도의 그 LNG가 얼마나 좋아요. 그거 그냥 이리 북극 항로로 가져오면 돼요. 이쪽으로 부산까지, 삼척까지 다. LNG라는 게 영어로 말하는 대로 Liquefied Natural Gas잖아요. 액화 천연가스인데 이 액화 온도가 마이너스 162도입니다. 이걸 기체로 가면은 너무 부피가 크니까 이걸 액화를 시키거든요. 장거리 이동을 위해서 액화를 시키면 600분의 1로 부피가 줄어들어요. 근데 마이너스 162도로 가야 이게 액체로 변하는데 액화를 해놓으면 그 마이너스 162도의 어떤 극한 이 액체를 담는 용기 그릇, 그것을 이제 창이라 그러는데 이 LNG 운반선 이 창 기술이 매우 중요한데 이게 프랑스가 이거를 독점적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프랑스에 로열티 주고 우리가 지금 삼성, 현대 이제 특히 하나오션 옛날에 DSM이죠. 이 대우해양조선이 하나오션이 인수했는데 여기가 LNG선인데 LNG선 우리가 쇄빙 기능까지 갖춘 15척을 우리가 수주했잖아요. 저도 그걸 도와줬습니다. 내가 러시아까지 야말반도가 이제 다녀왔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우리가 지금 그 연해주 쪽에 즈베지다 조선소가 있습니다. 즈베지다가 러시아 말로 별이라는 곳인데 즈베지다 조선소가 우리 삼성중공업이랑 같이 협력해서 지금 쇄빙선을 만들고 있는데 다 지금 끊어져 있죠. 지금은 끊어져 있어. 이것도 복원시켜야 될 게 많고 쇄빙 LNG선은 우리 대한민국이 최고의 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북극 항로는 오염을 줄여야 되니까 디젤유를 못 씁니다. 다 벙커CU나 암모니아를 써야 되는데 그런 것을 벙커링을 할 수 있는 데가 우리 여기 부산항에 그러한 기술을 만들고 또 울산항은 액체항이니까 액체항이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비전들을 하나하나 뚫을 수 있도록 하겠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최근에 이제 국가 전략 보고서를 쓰면서 소위 이 돈로주의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돈로주의가 아니라 먼로주의를 도널드 트럼프 시대에 재현시켰다 그래서 먼로주의의 먼자를 도널드의 도자를 써가지고 돈로주의로 지금 바꾸어서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아메리카 대륙은 우리가 관여하고 세계 문제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말입니다. 그게 이제 먼로주의가 시작된 건데 먼로 대통령이 1823년도에 먼로주의라는 걸 펴가지고 유럽에 우리 관여 안 할 테니까 유럽 애들도 우리 아메리카 대륙에는 관여하지 말아라 라고 한 것이 소위 고립주의 외교 노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왜 그랬냐면 1814년도에 나폴레옹이 쫓겨나가지고 엘바섬에 유배됐다가 탈출해서 다시 돌아와서 100일 동안 집권을 합니다. 그걸 100일 천하라고 그러는데 그게 1815년이었어요. 그래서
막 마지막에 불꽃을 튀기다가 워터로 전투에서 깨지고 나니까 세인트 헬레나로 유배되면서 나폴레옹 시대가 막을 내립니다. 나폴레옹 시대가 막을 내리니까 나폴레옹 시대를 원상 복귀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프랑스 혁명으로 퍼뜨렸던 이 오염된 혁명 이념을 차단시키고 다시 왕정 체제로 복귀하자 그래서 만드는 게 소위 말한 비인 체제,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비엔나 체제입니다. 1815년도에 오스트리아 수도 비엔나에서 모여가지고 그때 영국과 이 프랑스와 이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 애들이 다 모여가지고 나폴레옹 잔재를 쓸어내고 다시 반동 복고를 하자. 이게 소위 말하는 비인 반동 체제라 그럽니다. 이걸 주도했던 게 메테르니라는 오스트리아 외교부 장관인데 이 체제가 만들어집니다. 지면서 식민지가 다 해방됐거든요. 나폴레옹 때문에. 나폴레옹한테 다 깨지니까 스페인도 그냥 나폴레옹 해가지고 나폴레옹 지 형을 아마 스페인 왕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스페인이 남미에 다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비리비리 나폴레옹한테 깨지니까 멕시코가 기회가 왔다. 스페인 때려부시자고 1810년도부터 멕시코 독립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1821년도에 스페인을 몰아내고 멕시코가 완전히 독립을 해요. 독립을 했는데 이 비인 체제가 만들어니까 독립된 놈들 다시 뺏어오자, 다시 식민지 본국으로 돌려주자라고 유럽 애들이 비인 체제로 해서 돌려올라 그러니까 그때 미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미국이 거기에 맞서 싸울 힘은 아주 부족해. 그러니까 뭘로 선언을 하면서 야 아메리카 데리고 내 거야. 너희들 관여하지 마라. 내가 먹을 거야. 너희들 유럽에서만 싸워. 이것이 멀로주의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실행했냐? 바로 멕시코하고 전쟁을 합니다. 애들이 텍사스도 원래 멕시코 땅이었습니다. 지금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도 스페인어입니다. 로스앤젤레스란 말이 천사들이란 말이에요. 더 엔젤스란 말입니다. 이거를 스페인어로 로스앤젤레스, 천사들의 도시입니다. LA라는 게 다 멕시코 때 땅이야. 지금 있는 땅들이 그거를 다 뺏어간 겁니다. 미국이 전쟁해가지고 1848년도에 멕시코가 항복해가지고 멕시코 시티를 점령해버렸어요. 미군이 다 땅 내놔. 다 땅 뺏겼습니다. 거의 한 100만 우리 남한 영토의 10배가 넘는 땅을 다 뺏겨버렸어요. 지금 미국 땅이 대부분이 그때 다 뺏어가지고 이 대서양 연안의 미국이 태평양으로 접하는 시대를 만든 게 바로 1848년 멕시코를 때려부시고 미국이 다 멕시코 땅을 뺏어가지고 이 태평양에 인접한 국가로 발전하게 된 겁니다. 똑같은 게 러시아도 일어났어요. 러시아 애들도 러시아가 주로 이쪽에 동해안 우리 이 아시아 쪽에 해안선이 없었잖아요. 갇혀 있어. 이걸 얻으려고 이 러시아가 교묘한 놈들이 1858년도에 2차 아편전쟁이 일어나니까 중전다 와가지고 다 우수리강 하고 아무르강을 흑룡강을 러시아 말로 아무르강이라 그러는데 아무르강 오른쪽을 다 뺏어가 버렸어요. 그게 60만 제곱미터. 우리 남한 땅의 6배를 뺏어갔어요 그때 러시아 애들이. 그 다음에 1850년 이제 1860년도에 북경 조약을 통해서 지금에 있는 블라디보스토크, 하바롭스크 이거 다 뺏어가 버렸습니다. 그게 40만 제곱킬로미터. 합해가지고 100만 제곱킬로미터를 다 뺏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나 미국이나 똑같아요. 이 기회를 봐가지고 땅을 이렇게 확 확대해서 러시아가 유럽에 있는 즉 상페테르스부르크나 다 그쪽에 발트해 쪽에 있었던 그 유럽 쪽 도시가 유라시아 국가로 확장돼서 태평양 국가가 된 게 바로 1860년 북경 조약입니다. 미국은 말한 대로 대서양 연안의 뉴욕, 거기 뉴저지, 워싱턴 이 도시가 이 캘리포니아까지 서부 태평양까지 난 게 1848년도 멕시코 전쟁 승리로 이 태평양 국가가 된 겁니다. 양쪽이다. 러시아와 미국 큰 제국이. 이렇게 돼서 저들끼리 지금 싸우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되냐. 중국이 너무 커버리니까 미국이 힘에 붙이니까 너들끼리 알아서 해라. 나는 이제 여기 먹겠다 그러고 베네수엘라 지금 침공하고 멕시코도 때렸겠다 그러고 지금 쿠바도 얻겠다 그러고 지금 여기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말로 그러면 대만 침공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버려라 중국은. 그다음에 저기 뭐 그런 논리라면 마두로를 체포한 논리라면 푸틴이 그냥 저기 젤렌스키 체포해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끼리 좀 같이 나눠 먹자 이제 이런 완전히 우아한 소위 말하는 위선의 시대가 끝나고 솔직한 야만과 폭력의 시대가 도래했다 이런 말이 나온 것처럼 완전 이런 힘에 의한 시대로 국제 질서가 완전히 재편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와중에 우리 다행히 그나마 성렬이가 있었으면 이 복잡한 방정식을 이해할 수가 없어가지고 술 먹다가 씨발 그냥 전쟁해보자 그러면 완전히 우리 다 망해버릴 판이었어요. 모골이 선영합니다. 이 오죽했으면 맹태균이가 5살짜리한테 총을 쥐어준 느낌이라 그랬잖아요. 총 막 쏘고 다니면 어쩔 뻔했어요. 끔찍합니다. 끔찍. 어찌려고 김정은이가 도발을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다 알고 있었던 모양이야. 저놈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
에이, 저 대응하지 말아라. 뭐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만약 그때 북한이 뭐 총이나 포라도 한번 쏘았으면 완전히 계엄을 합법하고 그냥 완전히 나도 수거 대상으로 영연벽에 들어갈 뻔했어요. 끔찍합니다, 끔찍해. 물고기 밥이 될 뻔했어요. 근데 감옥에서 노상원 이론을 만났어요. 근데 지나고 난 다음에 구치소 그놈이 마스크를 썼었는데 못 알아봤어요. 저 사람 누구요? 그랬더니 교도관이 노상원입니다. 아니 진작 말 좀 오지. 이 새끼가 한마디 그냥 엎어치기는 못 하더라도. 근데 이 지기현이라는 봉숭아학당 판사가 말이에요. 그거를 뭐 그냥 지가 그 수첩이 별거 아니다 그러니까 저거 제정신이가 저 판사가 뭘 별게 아니야 이렇게 송영길까지 수고 대상으로 써놨는데 뭐가 별게 아니야. 저 뭐 황당해 죽겠어요 저거. 저 항소심에서 바로 잡히도록 내 제2특감에 내가 자진해서 진술으로 가야 되겠어요 저는. 아이고 좀 열이 받습니다. 이런 그 특검 애들도 그거 하나 그 문건을 못 찾아야 되고 저는 노상원의 수첩을 보건데 우리 박견목 장군 어디 있어요? 박견목 어디 가버렸나? 우리 기무사 장군이 자기가 기무사의 경력으로 봤을 때 이거는 분명히 문건이 있다 이거죠. 조연천 문건 같은 게 있을 텐데 특검이 일부러 안 찾은 거지 무능한 건지 분명히 나는 찾아낼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정도면 이 문건을 안 만들어 쓸 리가 없을 텐데 그걸 못 찾아내니까 지견이 같은 사람이 봐주려고 그냥 지가 뇌피셜로 한번 써본 거다. 그런 말을 그냥 믿어주는 참 착하고 고마운 판사인데 그 애들 입장에서는 아이고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접점을 찾아내야 된다. 그래서 제가 4월달에 미국을 가려고 합니다. 미국 가서 그 미국 그 트럼프 관계자들도 만나보고 뭔가 아무튼 바늘구멍을 찾기 위해서 뛰어보겠습니다. 그래야 내일 아마 혹시라도 우리가 그 송영길 TV로 라이브 방송할 때니까 지노베프 러시아 대사에 한번 그 축사도 한번 들어보시고 뉴스도 취재를 할 것 같은데 뭔가 접점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러시아와의 관계. 저는 우크라이나 정치인하고도 친합니다. 우크라이나도 같이 해야죠. 우리 젤렌스키한테 넘어가면 안 됩니다. 난 젤렌스키 저 빨리 교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 바보처럼 전쟁을 해가지고 지금 4년 만에 지금 우크라이나 청년 한 세대가 다 몰살돼 죽고 있잖아요. 갈아 마시고 있잖아. 그러면 지금 겨우 협상이 나온 게 뭐 국토 20%가 되는 돈바스 도네츠크 지역 다 갖다 바치고 나토는 가입 못하는 걸로 합의하고 이렇게 해라고 이제 윽박지르고 있는데 뭐라고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바보 멍청이가 어디가 있냐고. 나토에 가입하려고 왜 발버둥 쳐서 결국 국토를 다 파괴시켜놓고 젊은이들 다 떼죽음을 시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우리가 왜 소중하냐. 전쟁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을 만드는 게 제대로 된 지도자지.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같은 핵무기 시대에 전쟁이 나오면 어떻게 멈추냐고. 그리고 사람들이 한번 피를 보면은 멈추기가 어려웁니다. 전쟁은 시작은 쉽지만 끝내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전쟁에서 사망자가 생기면 그 가족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감정이 서로 오르니까 막 피해 복수를 하자고 서로 간에 감정이 에스컬레이트 되면 절대 전쟁을 끝낼 수가 없습니다. 끝내자고 너무 역적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도 책임지지 못하고 전쟁은 계속되고 사람은 죽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양쪽 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 바보들의 전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11월 달에 중간선거가 오는데 아마 그 전에 해결을 하지 않으면 자기 할 말이 없잖아요. 자기가 대통령 당선되면 하루 만에 24시간에 전쟁을 끝내겠다고 호언했는데 지금 24시간이 아니라 1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되고 있다는 건 체면이 안 쓰기 때문에 저는 마지노선으로 올해 11월 미국 중간선거에서 만약에 트럼프가 지면은 자기는 탄핵된다 그러잖아요. 실제 아마 탄핵될 겁니다. 자기 정치 생명을 거의 지켜야 돼. 거기다 앱스타인 파일까지 나와가지고 지금 오동하다 못된 지금 상황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여기 아무튼 이 문제를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 과정을 잘 활용해서 러시아의 관계도 해서 저는 이게 여기 기자들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강력히 내일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우리 외교부가 PURL에 지금 참여하면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왜 참여하려고 난리를 쳐. PURL 아까 만나 Priorities of the Ukraine Requirement List. 지금 우크라이나이 지금 전쟁 수행에 필요한 물자 리스트를 써놓고 맞아요. 집들이 할 때 이거 갖다 줘 리스트 주면 친구들이 이거 사다 갖다 주는 식으로 각 서방국들이 돈 내서 이거 갖다 주라 이거거든요. 지금 보급품 갖다 주라. 그럼 러시아가 이거를 하면은 우리가 적대국으로 간주하겠다고 경고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민간의 지원에 의약품 지원이나 나중에 의료라든지 뭐 건설 이런 거 충분히 우리가 우크라이나 돕겠다.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실상 전후 복구 사업은 우크라이나보다도 못지않게 러시아가 더 많습니다. 아니 지금 돈바스 동부 지역이. 왜냐하면 지금 도네츠크, 돈바스, 헤르손 이쪽 지역이 훨씬 많이 파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제거하는 수요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러시아가 그렇게 많아요. 제가 지금 내 아는 후배 기업이 지금 우크라이나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는 이제 철강 슬러지가 이거 슬러지를 우리는 전부 다 이거 아스콘으로 만들어 가지고 바닥을 깔면은 일반 레미콘 그 아스콘보다도 훨씬 강도가 좋습니다. 슬러지도 해결하고. 근데 우크라이나가 세계 최대 철강 유럽의 철강 공장인데 이 슬러지 처리 문제가 그 국가의 최대 과제인데 우리나라 우리 인천에 있는 기업이 이 슬러지를 가지고 아스콘을 만들어서 도로 깐 거를 시범을 보여서 이번에 한 5km인가 우크라이나 깔아줬어요. 우크라이나가 다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지금 물량을 다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제가 나중에 러시아도 소개시켜서 양쪽에다 다 팔아가지고 지금 거의 1,000억 매출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좀 확실히 도와주려고 합니다. 아 이렇게 해서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아 양쪽 다 도와주고. 지금 러시아인들이 우리나라 초코파이를 얼마나 많이 사 먹는데 팔도 라면은 그냥 시베리아 철도에 가면은 전부 팔도 라면이 깔려 있습니다. 거기 신라면부터 불당면까지. 우리나라 그 영화 좋아하고 현대자동차도 지금 상페트르부르크에 주어 있고 우리 한 사장님 그 이제 야말반도에 지금 사업하고 있다 그랬죠. 지금 러시아에서 사업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빨리 대표님 돌아가지고 자기들 살려달라고 난립니다. 모두 우리가 실용주의적으로 양쪽에 다 물건 팔아먹고 흥정은 붙이고 싸우면 말리는 이런 실용 외교가 절실하게 필요하고 그런 실용 외교가 돼야 북극 항로를 뚫어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방천에 가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방천이 그 핫산에 이제 왼쪽에는 핫산, 오른쪽에는 그 북한 두만강 위역으로 완전히 그냥 그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제가 방천 가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방천 안 가봤어요, 위원장님? 나 부산에 갇혀가지고 이 훈춘에서 좀 더 가면 방천이라는 데가 나와요. 저쪽 태평양 가면 방천에서 여기서는 끝입니다. 중국 영토의 끝 이렇게 나오고 좌측은 러시아, 우측은 북한. 그건 뭐냐면 이 러시아 애들이 교묘한 게 1860년 아까 말한 북경 조약 때 블라디보스톡을 다 뺏어가면서 블라디보스톡이 원래 청나라 때는 하이샨웨이 해삼이 많이 있는 곳이라 해서 해삼위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를 잡아가지고 블라디보스톡이 러시아 말로 블라디가 정복 컨쿠어 정복하다는 말이고 보스톡이란 말은 동방이란 말이에요. 동방을 정복한 곳이다 그래서 블라디보스톡이라고 그래요. 완전히 거기를 만들어서 이 부동항을 만들어서 태평양 함대 사령부가 블라디보스톡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걔들이 일부러 중국이 태평양을 못 나오게 이걸 막아버렸다니까. 그게 딱 14km 태평양까지가 두만강하고 동해바다까지 연결된 지점까지가 방천에서 14km가 중국 땅이 없어서 딱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끊어지고 러시아 땅과 북한 땅이 딱 붙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북한 그 기차가 그 14km 두만강 철교를 건너서 김정구 가수가 부르는 두만강 푸른 물이 그 두만강 철교가 바로 14km 구간을 지나서 러시아 핫산을 통해 블라디보스톡, 하바롭스크로 연결되고 그게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타고 모스크바까지 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철도를 타고 푸틴이 내준 특별 열차를 타고 제가 두만강 철교를 건너서 나진 핫산까지 다녀왔잖아요. 그 JTBC 네이버 찾아보면 나옵니다. 송영길이 나진 핫산을 가다. 그 가서 보니까 감개가 무량하더라고. 바로 이순신 장군 녹둔도가 옆에 보여요. 녹둔도를 지나서. 근데 이것이 이제 딱 막으니까 어떻게 되냐? 중국의 동해바다 진출을 막아버린 겁니다. 맹지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중국 땅을. 그래서 동북 삼성이 제일 못 산다니까. 특히 이 흑룡강성 같은 엄청난 땅에 많은 산림자원 인거를 바다로 빼서 목재도 날르고 석탄도 날라야 되는데 바다가 꽉 막혀버렸으니까 물류병이 대련이나 이쪽으로 내려오면 엄청나게 비용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을 날에 그래서 중국의 31개 성 중에 제일 못 산 데가 동북 삼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족들이 다 빠져나가 버린 거야. 상해나 있는데 저기 어디 광저우로 전부 이사가 버리고 이 조선족 커뮤니티가 줄어드는 이유가 그겁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중국 애들이 이 바다로 나가려고 한 게 차강 출해 정책입니다. 남해 항구를 빌려서 바다로 나가자. 찌에강 추하이라는 정책이에요.
그래서 나진 선봉항에 중국 애들이 부두에다 투자를 했어요. 러시아도 투자를 하고 가보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앞으로 이 매우 원산항이라 이게 중요한 게, 이 러시아와 북한이 미국과 협력해서 중국을 컨테인먼트 봉쇄하는 정책에 참여하게 되면 미국으로서는 엄청난 국가 안보 비용을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애들을 설득할 때 북한과 손잡으면 중국을 통제하는데 제2의 베트남처럼, 베트남이 지금 사실상 공산주의 국가지만 중국과 사이가 안 좋잖아요. 제갈공명 때부터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지금 천년의 원수야 베트남하고 중국하고. 그러니까 베트남이 79년도에 중국과 전쟁까지 했잖아요. 지금은 사실상 미국의 동맹국이 됐습니다. 베트남이 남쪽에 남중국해로 뻗어가는 중국의 힘을 통제하는 견제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북한에서 제2의 베트남 역할을 해줘야 중국 봉쇄 정책, 견제 정책에 미국으로서는 엄청난 전략적 이익을 가져오는 겁니다. 못할 게 없거든요, 사실. 김정은도 그렇게 할 용의를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원산항을 미국 함대 개방하겠다까지 말까지 했을 정도니까. 근데 이 기회를 못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찾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미국의 군산복합체 매파들, 우리나라의 이 보수 가스팔터들이 난리를 쳐서 이걸 해방시켜서 이걸 방해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뚫어내고 이걸 지켜내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정치가 인문은 항상 말하듯이 비스마르크가 그랬습니다. 역사 속에 사라져가는 신의 옷자락을 잡아서 기회를 현실로 만드는 게 정치가의 임무다. 저는 문재인 정부 때 그 반짝한 신의 옷자락이 보였는데 그거를 놓쳐서 하노이 회담이 실패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창문, 바늘구멍이 안 보이지만 이재명 정부 때 나는 다시 한번 신의 옷자락이 보여질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그 신의 옷자락이 나왔을 때 놓치지 않고 잡을 수 있는 우리 이재명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송영길이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네, 저희가 시간 관계상 한 3분 정도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수영구 지역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부산광역시 명예지부장 한구합니다. 민주당 지도부하고 또 합당 관계 때문에 말씀드리겠는데, 조국 혁신당하고 둘 다 답답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송영길 대표님처럼 소나무당을 해체시키고 민주당한테 바로 복당하면 끝날 건데, 왜 그래? 조국도 답답하고 두 분 다 답답합니다. 우리 송영길 대표님께서 조국을 만나거든. 내처럼 인기를 얻으려고 하면은 아예 해체시키고 우리 민주당으로 들어오라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아니 그거는 간단한 거다 놓고 그래. 우리 어렵게 하는 건 내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아니, 소나무당은 이제 현역 의원이 없으니까 되지만 조국당은 어렵죠. 만약 해체하면 12명 국회의원 의원직이 상실돼 버리는데, 어찌됐건 합당을 해야 되는 건데, 이제 당대 당으로 흡수 합당을 하든지 뭐 해야 되는데, 저는 가능하면 조국혁신당이 막 DNA를 유지하겠다, 뭐 지분 막 이런 거로 비치기보다는 대승적으로 아무튼 합당을 뭐 흡수 합당이든 뭐든 간에 합당을 하겠다. 그런다고 우리가 민주당 명칭을 바꿀 수도 없잖아요. 조국혁신 민주당으로 할 수 없잖아요. 쉽지가 않은 거니까. 그리고 워낙 등치도 차이가 나고 지지율도 차이가 났으면 현실을 인정하고 저는 흡수 합당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고, 그래야 국회의원직이 유지가 됩니다. 합당을 하지 않고 해체해버리면 12명 비례대표 의원직이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하고, 그리고 사실 저는 합당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제 문제는 절차 과정을 좀 보완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최가국 의원께서 송영길 이 민주당 대표 때 자기가 열린민주당으로 합당을 했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선을 앞두고 열린민주당과 합당해야 쓰겠다. 그래서 제가 최고위원회에서 안건을 제기해서 최고위원들이 다 동의를 받았습니다. 받은 다음에 제가 우상호 의원한테 협상 대표 전권을 위임하고, 우상호 대표가 공개적으로 정권 대표 위임을 받아서 열린민주당과 소통해가지고 아무런 문제 없이 스무스하게 합당이 됐잖아요. 그런 식으로 저는 공감대를 맞아서 이제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번 선거를 어떻게 보냐면, 이번 지방선거가
단순히 일상적 시기에 그냥 뭐 표 계산해가지고 뭐 몇 표 오니까 보태가지고 뭐 3% 이거 이렇게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보십시오. 이제 주가가 6천 시대가 뚫은 저는 7천까지 간다고 봅니다. 7천을 돌파할 것이다. 7천 시대로. 그래서 지금도 반도체 슈퍼 사이클 시대가 왔어요. 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더 오를 거로 봅니다. 더 오른다. 지금 뭐 20만 삼전 100만 하이닉스 하는데 사실상 삼성전자는 지금 1,000만 원이에요 주가. 왜냐하면 2018년도에 50대 5천 원짜리 액면가를 100원으로 다 분할했잖아요. 50개를 분할하니까 거하기 50을 해줘야 돼. 그러면 지금 20만 원 59면 지금 주가 1,000만 원 시대가 된 겁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되느냐? AI 시대가 지금 가고 이 D램이 수요가 폭증하고 있어서 이 공급이 빨리 늘지 않아요. 용인에다가 지금 팹을 만드는데 팹 하나 만드는데 60조가 들어가는데 3년 5년이 들어가고 거기에 따르는 전기 공급이나 LNG 발전소 만들고 수량 공급하고 올라면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삼성도 굳이 공급을 늘려고 발버둥 칠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수요 초과로 공급자가 왕인데 계속 D램값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공급이 만만치 않아요. 계속 삼성전자 나는 계속 돈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그럼 그럼 주가 7천 시대가 왔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뭐 5천 시대냐 헛소리라고 막 저주를 퍼부었던 이준석, 나경원, 김문수부터 시작해서 장동혁 이런 자들이 5천이 넘어도 지금 6천이 와도 반성을 안 하고 뭐 이건 거품이라고 헛소리를 하고 있고 조국 대표조차도 이것은 뭐 불균형하고 이건 정치 실패다 이렇게 좀 비판하셨는데 그렇게 볼 여지도 있지만 제 주장은 뭐냐? 아니 잘 나간 놈 끌어내린 게 잘 나간 놈 잘 나간 대로고 못 나간 사람 끌어올릴 생각을 해야지 왜 잘 나간 놈을 욕을 하고 끌어내리려 그래. 아니 세계 최대의 HBM 이걸 한 걸 잘 나가고 거기다 끈 달아가지고 사다리 매가지고 우리도 옆에 낑겨가지고 같이 따라 올라가려고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고민은 뭐냐? 이 반도체 쌍끌이에다가 어떻게 끈을 달아가지고 관련된 연관 산업을 끄집어내고 반도체와 AI가 결합되면 바로 여기 제가 진주에도 갔다 왔지만 여기 카이부터 시작해서 드론, 자율자동차는 AI가 다 칩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결합시켜서 만들어내고 이 조선도 나중에 전부 이제 조선이 이제 한강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모든 게 연결되는 겁니다. AI 시대로 가기 때문에. 이런 것을 연결할 창조적 그 아이디어가 필요한 시점이지 왜 잘 나가서 불균형이다. 불균형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인간 세상 자체가 불평등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뚫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재명 시대가 이 황금 같은 시대를 우리가 정말 이 문재인 정부 5년을 돌이키면서 우리가 반성이 되잖아요. 그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왜 좀 더 성과를 내지 못했을까에 대한 아쉬움이 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감옥에서 반성하기로는 왜 우리가 제대로 못해가지고 이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켰을까? 이 바이마르 공화국의 무능한 정부가 히틀러를 만들었던 것처럼 정말 저런 놈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려면 이재명 정부 이 소중한 시간을 우리끼리 싸우다가 이 시간을 허비해서는 만고의 역적이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정말 이걸 활용해서 이번 기회에 부산도 부울경도 한번 날아봅시다 같이 북극해로 날아봅시다 같이. 네, 다음 질문. 네, 다른 분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저 뒤에 한 분 더 계셔가지고 저기까지만 마저 하고. 네, 힘든 그 옥생활 하시고 나오신 거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저희는 경남 거제에서 송영길 대표님의 팬클럽처럼 서울시장을 나가시면 서울을 갔었고요. 그다음에 광주에 옥중 출마하셨던 거 기억하시잖아요. 그때도 저희가 거제에서 팀을 짜서 광주에 가서 또 응원하러 다녔던 우리 거제 팬클럽 한번 소개 좀 하겠습니다. 잠깐 일어나시죠. 네. 저희 거제에서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뭐 언론이나 유튜브에서도 많이 회자되고 있는 건데 이제 송영길 대표님께서 지금 국회를 들어가시는 게 맞다고 저희도 많이 보고 있는데 지금 계양을과 연수구가 두 개를 가지고 여러 갑론을박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대표님의 속마음은 어떤 것인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공치모라는 모임 때문에 민주당이 많이 시끄럽습니다. 지금 당대표께서도 공식적 위원회를 발족을 시켰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또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대우조선 하나 오셔도 어떻게 될 거냐를 물어봐야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답은 제가 계속 강조하듯이 저는 국회로 들어간다 1번. 이 결정은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한 대로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국민이 합니다.
그다음에 정청래 대표님이 당원이 주인이다. 1인 1표제까지 도입했어요. 당원의 뜻에 따라 결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물어보는 공취모건은 저는 이 대통령 개인을 특정해서 취소하는 모임을 만든 게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름부터 바꿔라. 이게 대통령뿐만 아니라 송영길도 그렇고 억울하게 김용희도 그렇고 기소된 사람이 많잖아. 그럼 전체 이 검찰의 이 부당한 공소 취소를 조사하는 모임으로 나는 바꿨으면 좋겠고, 당에서 이번에 공식 기구로 수렴한다니까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질문 안 했지만 지금 중요한 게 이제 하나오션 문제잖아요. 이걸 우리가 핵 잠수함까지 됐는데 아시다시피 미국이 조선 능력이 형편없어가지고 불가능해요. 우리나라에서 메이드 인 USA 하더라도 블로킹을 다 만들어서 바지선을 끌고 와서 용접을 붙이더라도 여기서 같이 연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트럼프 쪽을 설득할 때 당신 임기 4년 안에 손에 잡히는 성과가 만들려면은 거기다 조선소 지는데 3년 이상 걸린다. 거기다가 핵잠수함 만드는 조선소 그 도크 만드는데 3년 이상 걸립니다. 그럼 다 날 새는 거야. 트럼프 임기 동안 아무것도 안 나와. 뭔가 성과를 만들려면 우리 거제도에서 만들어서 같이 이름만 메이드 인 US를 때려 박든지 뭐 법을 조정하든지 해서 뭔가 솔루션을 찾아야 윈윈한다. 이거를 제가 미국 가서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저 뒤쪽에 마지막 한 분 질문하고 마치도록.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재명 연구의 허재원 대표입니다. 어제 저녁에 송 대표님 유튜브 강연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백령도 프로젝트가 신의 옷자락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시도하셨을 때 아주 좋은 아이디어, 그러니까 백령도에서 국제 어시장을 만들어서 중국인들이 더 이상 우리 해경하고 싸울 필요 없이 우리가 백령도에서 큰 어시장에서 아주 싸게 물고기를 팔아주고 또 북한, 러시아 또 전 세계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지낼 수 있도록 어떤 레저 단지도 만들어서 하나의 평화로운 도시를 만들자 하는 구상, 정말 멋있는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결국 부딪혔던 장벽이 왕이 부장이 우리 국민들을 위험한 지역에 생명 위협할 수도 있는 그런 지역에 보낼 수 없다, 이런 이유로 반대하는 바람에 좌절됐다고 들었는데요. 만약에 앞으로 또 이 프로젝트를 다시 추진하신다면 왕이 부장과 만났을 때 어떤 논리로 설득하시려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왕이 부장이 사실 나이가 시진핑 주석보다 많아요. 근데 원래 왕이 부장이 이제 은퇴하셔야 되는데 왕이 부장이 계속 있는 이유가 지난번에 젊은 외교부 장관이 됐다가 무슨 특파원하고 뭐 불륜 관계나 무슨 정보 유출 문제로 이렇게 갑자기 해임돼 버리고 물러났던 왕이 부장께서 다시 돌아와서 지금 어떻게 보면 양재츠 같은 위치인데 너무 오래 지금 나이 드셔가지고 하고 있어요. 근데 난 좀 바뀔 거라 보는데 그 말씀 부분들은 왕이 부장하고 해결할 게 아니라 시진핑 주석이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상회담에서 처리될 수도. 그때 해수부 장관 합의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 문제는 또 북이 반발을 안 해야 하기 때문에 어찌됐건 북에 대해서 페이버를 주는 것을 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버료부터 주고 뭔가 우리가 어획고가 나오면 어획고 일부를 쿼터를 줘서 북한한테 이걸 제공하는 어떤 협력을 해서 저는 찾아볼 수 있다고 보는데요. 어떤 이제 바늘구멍이 생기면 여러 가지 바늘구멍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할게요. 한 말씀 말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치를 하다 보면 여기 다 이 정치해 보신 분들 알겠지만 폴리티컬 캐피탈이라 있습니다. 정치적 자본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체력이나 시간이 한계가 있으니까 모든 일을 다 할 수가 없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자산, 지지도잖아요. 국민적 지지도가 이거 있으면 이거를 가장 우리 국가 발전에 중요한 개혁 과제에 배분을 해서 이것을 써야지 이것저것 다 하다 보면 이게 정치적 그게 소모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의 사면을 구하지 않았던 이유도 대통령의 자본을 까먹는데 측근들이 가져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국가를 위해서 쓰시라고 정치적 자본을 대통령한테 보태주는 측근, 보태주는 정치를 민주당이 해야지 그걸 갖다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걸 까먹어 주라라고 나를 도와주라 그러면 정작 대통령이 국익을 위해 써야 될 자본이 소모되는 거잖아요.
정말. 그리고 이 미국이라는 정말 어려운, 지금도 뭐 트럼프가 항공모함 가지고 윤석열을 구하러 올 것이라고 믿고 있는 이 전환길부터 소년보, 이런, 여기 부산 목사 아니에요, 소년보. 이런 사람들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제압하고 정말 자주적인, 왜 이진관이 무기징역 윤석열 받은 걸 미국한테 물어보고 기사를 쓰는 이런 황심한 언론에 대해서 대통령이 한 말씀 했잖아요. 우리나라 사법 판결을 왜 미국 정부한테 물어보는 이 언론 기자들이 어느 나라 기자들이냐. 여러분, 광해 임금 영화 보면 그러잖아요. 이병헌이가 광해 임금이 명나라를 지켜 김명곤으로 분한 그 대신이 막 난리를 치니까 경들은 어느 나라 시나요? 노무현 대통령이 사실 윤영찬 국회의원의 친형 윤형관이라는 사람을 외교부 장관 시켰잖아요. 그 윤형관이 노무현 대통령의 철학을 전혀 뒷받침하지 못하고 완전히 친미적으로 와서 대통령을 한테 들이받고 그러니까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피가 끓었을 거예요. 이런 놈을 다 장관으로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대통령을 뒷받침해서 대통령 철학을 뚫고 나가줘야 되는데 대통령께서 핵동결, 엔드란 말을 했잖아요. 엔드가 뭡니까? 익스체인지하고 내추럴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핵은 뒤로 해서 뭔가 순서대로 바늘구멍을 뚫어보려고 그랬더니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했다고 장관들이 가서 합의하고 오면 이 대통령이, 북한 윤 여정이 그러잖아. 이놈의 이재명 정부 누구 말을 들어야 되냐. 뭐 바늘구멍도 없다며 바늘구멍 막는구나. 이렇게 북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9.19 비핵 합의 문제도 그러고 저는 대통령의 철학을 이 당과 이 관료가 정확히 뒷받침해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좀 토대가 강화돼야 된다. 그래야 북극 항로도 뚫어지는 거지. 맨날 눈치 보고 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그러한 대통령이 미국이나 러시아나 중국, 일본의 압력에 맞서 우리 조국의 자주적 공간을 지켜내려면 정치적 캐피탈, 이 자본을 우리가 대통령한테 몰아줘야지 사사로이 쓰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대표님 강연 유익하셨나요? 보통 강의 시간이 1시간 정도가 지나가면 엉덩이도 좀 들썩들썩거리고 그러는데 오늘은 지루할 틈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좋은 강연 해주신 송영길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오늘 그 사진 촬영을 하고 오늘 행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앉아 계신 자리 그대로 그냥 정면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 승리한다. 민주 국민을 무대 위로 올라오셔가지고 촬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주 모두 함께해 국민을 상위해 전진. 지금 앉으신 자리에서 그대로 촬영을 한번 하고요. 이번에 변성환 시당위원장님께서 슬로건을 부산 탈환으로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창으로 부산하면 탈환하고 송영길과 하면 함께로 오늘 이렇게 구호제창하겠습니다. 물가 관리로 국민의 삶을 지켜줘 성장률 3% 회복 경제와 민생 살리 부산 4대 강국을 위해 송영길과 자 다시 한번 크게 가겠습니다. 부산 송영길과 네,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부산시당 청년위원장 이정욱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